뼈 약하신 분들 고칼슘 식품, 우유, 멸치도 먹어보고 비타민 D 주사도 꾸준히 맞았는데 골밀도 실제로 오른 분 계신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골다공증은 뼈를 녹이는 이 세 가지 음식을 끊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 말고요,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시면 골다공증이 있어도 평생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마디 탄탄 이자훈.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입니다. 50대 이후 누구나 고혈압, 당뇨 등으로 먹는 약도 늘어나다가 여기저기 아프게 됩니다. 골다공증도 예는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같이 다 있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염약, 협착증약, 어디 아픈데 이렇게 드시는 약도 또 있으실 거고 약의 개수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가까이 지켜보시면은 이 약, 저 약 하다 보면 한 움큼씩 밥량처럼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또 다 접하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너무 공감도 되고 약을 하나 처방하려고 그래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시고 하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골다공증 치료만큼은 약을 좀 최소화하고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음식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로 좀 최대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알약의 개수가 늘리는 일 없도록 음식, 운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에서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전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골다공증으로 걱정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원장님, 골다공증이 음식 때문에 더 악화될 수도 있나요? 특히 사골국이 오히려 뼈를 녹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딱딱한 돌멩이처럼 가만히 그냥 멈춰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년 전체 뼈의 약 10% 정도가 파괴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가 채워지는 재생주기, 턴오버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대략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뼈가 전부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재생주기를 방해하고 말 그대로 뼈를 녹여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골국을 말씀드립니다. 한두 번 딱 가볍게 고운 곰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뽀얗다 못해 아주 그냥 사골뼈에 구멍 송송 뚫릴 정도로 아주 고아 드시잖아요. 그게 또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러면 사골에서 이 인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이 인산 성분은 칼슘 흡수를 아주 방해하는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몸속에 남아있는 칼슘까지 같이 데리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뼈를 채우려다가 오히려 내 뼈를 녹이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골국은 절대 여러 번 재탕해서 드시면 안 되고 딱 한두 번만 맑게 우려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안 좋은 음식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 그리고 가공식품입니다. 여기에도 사골국 재탕할 때 나오는 그 인상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햄, 소세지,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자주 드시면 뼈에 가야 할 칼슘을 죄다 인산에 뺏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그리고 짠 음식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과도하게 마시거나 음식을 짜게 먹으면 이 카페인과 나트륨 성분이 신장에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술, 알코올입니다. 술은 우리 몸에서 새로운 뼈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완전히 뚝 떨어뜨립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쥐약인 셈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딱 끊기 어렵잖아요. 적당한 것은 괜찮습니다. 커피도 무심코 2잔, 3잔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낮에 식사하시고 1잔 이렇게 정해놓고 드셔보세요. 그렇게 점차 우리가 의식해서 양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칼슘 식품의 대명사인 우유나 멸치는 어떨까요? 물론 이제 우유랑 멸치가 훌륭한 칼슘 식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그것들을 막 입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다 내 뼈로 가서 착 달라붙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칼슘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보통 800mg에서 1200mg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순수하게 우유로만 채우려면 매일 1리터짜리 큰 팩 한 통을 다 마셔야 되고요. 멸치로만 채우려면 매일 2주먹 가득을 생으로 씹어 드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매일 이렇게 드시는 게 불가능하죠. 100번 양보해서 매일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한 번에 500mg 이하만 원활하게 흡수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우유나 멸치를 한 번에 몰아서 먹어봐야 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나머지는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또 오히려 과도한 칼슘 영양제까지 겹쳐서 기준치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는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나 심장에 돌이 생기는 심장결석 같은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먹는 영양 성분과 영양제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먹는 성분은 몸에서 받아들이는 부작용 유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유는 하루에 딱 종이컵 한두 잔 그리고 반찬으로 나오는 멸치는 식사 때 하루 한 주먹 정도만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우유랑 멸치 말고 집에서 매일 먹고 뼈가 튼튼해질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를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이 영양소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칼슘 식품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음식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관리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음식도 필수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를 비롯한 녹황색 푸른잎 채소입니다. 푸른잎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벽돌이라 그러면 비타민 K는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바로 탁 붙어가지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많은 음식들이 조리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각 음식들마다 적합한 조리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두부 같은 콩류식품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폐경기를 이제 다가오는 그런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뼈가 무서운 속도로 파괴됩니다.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해서 뼈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튼튼하게 막아주는 방어막이 됩니다. 조리하실 땐 짜지 않게 구이나 데침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을 햇빛에 말리면 칼슘의 장내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해집니다.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덜하죠. 시장에서 산 버섯을 집에서 또는 베란다에 햇빛에 한두 시간만 더 말려서 반찬이나 찌개에 매일 넣어 드셔보세요. 장에서 칼슘을 빨아들이는 힘이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흔하게 우리가 자주 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시금치나 버섯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굳이 이 음식들을 어디서 구하지? 굳이 사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식탁에 자주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도움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찾아본 거고, 그리고 찾아보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골다공증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항상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되냐? 또 뭐 영양제는 뭘 먹어야 되냐? 운동은 뭘 해야 되냐? 음식은 그럼 뭐 어떤 거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좋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여쭤보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두부 같은 음식들 맨날 이제 해조류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식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이제 뻔한 음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찾아보고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알아본 부분입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누구는 이 음식 또는 이 영양제가 좋다 그러고 또 누구는 같은 걸 보고 또 이건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최대한 이렇게 좀 추려서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칼슘, 비타민 K, 이소플라본, 비타민 D 이런 게 골다공증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근데 칼슘, 비타민 D는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골다공증 관련 영상 첫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도한 칼슘 섭취는 동맥경화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서 나는 칼슘 안 먹을래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결론은 우리가 이제 치료적으로 칼슘이 꼭 필요한데 필요한 용량만큼 1200mg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너무 넘지 않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실제로 고용량의 활성형 비타민 D가 신장 결석을 만든다고 보고가 됐고 실제로 그런 이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인데, 현재는 그런 활성형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또 단독요법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놓아주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칼슘 주사도 있나요? 지금 병원에서 상용화해서 맞는 칼슘 주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칼슘제를 처방받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칼슘제는 이제 먹는 약. 아, 경구약. 이제 조금 달라요. 칼슘은 그 근육의 수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심장 수축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주사제로 놓았을 때는 또 과도한 흡수라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위장관으로 먹는 걸로 좀 권고를 하고 그렇게 주사제로 들어갈 수 있게는 하진 않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사제로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는 칼슘제를 뭐 주사 맞았다 이런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칼슘 경구약 이렇게 처방받는 거랑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칼슘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죠. 결국에는 같은 걸 수 있고, 근데 이제 영양제를 구매하시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영양제 상품을 사는 거니까 뭐 금액이 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진단을 받고 골 감소증이나 또는 골 가공증으로 진단되시면 이런 약들은 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저렴하고, 또 보통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로 많이 나와요.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제로 드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병원 처방은 영양제랑 성분이 크게 다른 건 아닌데 건강보험이 되니까 좀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슘이 고용량이 됐을 땐 신장 결석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음식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고 또 영양제로 칼슘을 추가로 섭취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1200mg을 초과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권장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 그냥 이제 일하다 보면 그런 것들 신경 못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는 게 좋고,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용량이 되게 힘들어요. 아까 칼슘도 되게 힘들어 보였지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권장 용량을 섭취하려면 고등어 같은 거 큰 거 진짜 한 마리 정도를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음식 섭취 양으로는 칼슘 비타민 D를 음식만으로 섭취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그 정도 영양제를 보충하는 거는 괜찮은 건데, 내가 막 그거를 막 음식을 찾아가지고 그런 걸로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영양제까지 복용하면 초과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 칼슘제 사야겠다 하고 봤을 때 하루에 필요한 용량 1200mg을
사람을 딱 맞게 사면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방하는 약 자체는 보통 하루에 한 번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량으로 처방되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약 자체가 우리 권장량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처방해 나갑니다. 영양제가 구매할 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머리를 막 써가지고 내가 하루에 나한테 필요한 양이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조금 고용량에 대해서 초과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은 조금 넘는 거 정도는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내가 딱 맞춰서 너무 어떡하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결핍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과도한 초과, 그 지속됐을 경우에 문제인 거지, 우리가 뭐 어떤 날 음식을 좀 그렇게 잘 먹었는데 영양제까지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은 너무 초과해서 먹지 말라는 그런 경계적인 의미인 거지, 너무 그런 것들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그러네요. 제가 뭐 오늘 두부를 많이 먹었는데 내일도 또 두부를 많이 먹진 않으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음식으로든 영양제로든 칼슘과 비타민 D만 잘 채우면 뼈가 진짜 튼튼해지는 걸까요? 골다공증 주사제를 굳이 맞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골다공증 주사나 약은 굳이 안 맞고 싶은데 그냥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영양제 또는 뭐 음식으로 또는 운동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제 병원에서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비타민 D 굳이 이거 챙겨 먹어야 되나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때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야기 짓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뼈라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집을 짓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재료, 즉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 벽돌을 날라서 직접 벽에 쌓아 올리는 그런 실력 좋은 일꾼입니다. 아무리 마당에 좋은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걸 날라서 실제로 집을 지어놓지 않으면 지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뼈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도 골밀도가 쑥쑥 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일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벽돌이라는 재료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튼튼한 뼈를 만들려면 재료와 일꾼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65세, 70세 어르신들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고혈압, 당뇨, 모지혈증약, 관절염약, 합착증약까지 아침에 한 주먹씩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골다공증 약까지 매일 아침 또는 주 1회씩 드시라고 약을 또 드리게 되면 이거 또 먹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 한숨부터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효과도 훨씬 더 좋고 또 편의성도 훨씬 좋은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크게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가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데노주마, 배나 이제 뭐 허벅지나 엉덩이나 피하에 맞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번거롭게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니 환자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또 받고 나면은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문자 받고 가야지 하면 되니까. 단 어떤 주사인데는 의사가 정해준 3개월, 6개월 주기를 잘 지켜서 맞아야 확실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골다공증 약을 아주 오래 복용한 경우에 주사를 맞는 환자들 중에서 임플란트 치과 치료를 받는 분들은 0.1% 미만의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턱뼈가 괴사하는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만약 생기면 치료가 골치가 아프고 치명적이니 꼭 치과의사 또 골다공증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미리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음식이랑 영양제, 주사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운동은 어떤가요? 집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골다공증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골다공증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체중 부하는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 같은 것들, 딴예산 운동들 다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력 운동은 약해진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대부분 노화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또 진행하기 때문에 50대 물론 중후반에서도 일찍 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60대 이상, 70대 환자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허리, 무릎 아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절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너무 이제 과하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해요.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도 전부 다른 운동들 하고 계시고 또 이 운동 좋은가요? 뭐 저는 이런 운동 밖에서 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절에 무리 없이 안전한 운동. 60대, 70대 환자분들은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골밀도에 도움이 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들입니다. 걷기, 빠르게 걷기, 가장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대표적인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하지만 사실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근력이 길러지는 속도는 매우 더딜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하체 근력을 키워서 약해진 뼈를 보호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것도 관절에 무리를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허용도 중간중간 섞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내 자전거, 체중이 안장이 분산되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데 최고입니다. 제가 사실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 관절에도 좋고 그 자체가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올리면서 근력도 키울 수 있으니까 가장 좀 좋은 운동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실내 사이클입니다. 실내 자전거 할 때 전 무릎이 아프던데요? 그러면 사이클 한번 보셔야 돼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이클은 높이 조절이 되긴 돼도 충분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컴팩트한 걸 산다거나 이게 높이도 많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무릎이 다 펴지고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그 지점까지 조절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충분히 이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인터넷 구매 좋지만은 잘 알아보시고 높이 잘 되는지 헬스장에서 타봤는데 다 되고 좋았다 그러면 그거를 좀 찾아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자전거 운동할 때는 높이 조절이 좀 잘 되는지, 그리고 안장이 좀 불편하면은 또 오래 못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좀 보라고 말씀드려요. 나중에 실내 자전거 특집도 한번 해야겠네요. 실내 자전거는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은 기구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상한 거 너무 조그만 거 좋다고 샀는데 정작 안 쓰고 불편하고 아프니까 또 못 걸어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실 때는 조금 부피가 나가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사셔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감싸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볼, 탁구, 관절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땅을 딛고 움직일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다만 허리를 많이 숙이고 있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스트레칭,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줍니다. 다음으로는 골밀도는 좋지만 관절 부상 또는 주의가 필요한 운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중 보호효과는 확실하지만 고령인 환자분들이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가서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도나 강도를 반드시 조절해야 되는 운동들입니다. 조깅, 달리기, 줄넘기, 에어로빅 이런 운동들은 자극은 좋지만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그런 통증 악화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 야외 자전거. 야외에서 운동하시다가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낙상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가속, 감속을 해야 되는, 또 점프도 해야 되는 그런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기르는 데 좋지만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틀기만 하는 특정 동작은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고 또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골프. 한쪽 방향으로만 허리를 회전하기 때문에 허리 관절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한쪽으로만 회전하는 운동들은 사실은 그 허리 관절뿐만이 아니고 어깨나 팔꿈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축구, 농구, 복싱. 격렬한 대인 접촉이 있거나 충격에 가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약해진 뼈가 또 부러질 수 있고 관절통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거나 또는 아주 저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자체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운동. 수영은 정말 이제 좋은 전신 운동이고 또 관절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죠. 하지만 이제 물속에서는 이제 부력 때문에 체중이 뼈에 실리지가 않습니다. 지구에서 공중부양을 할 수 없듯이 뼈는 어느 정도 땅을 딛고 자극을 받아야지 단단해지는데 수영은 그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다공증 자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릎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유산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들을 병행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음식 그리고 운동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챙겨주시는 거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일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궁금했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헷갈렸거든요.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또 이렇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에 쓰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고혈압 약에 또 당뇨약에 고지혈증 약에 안 그래도 하루에 챙겨 드셔야 할 알약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또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약봉지가 금세 한가득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약을 안 먹고 할 수 있는 치료를 음식으로 건강을 채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이게 뼈에 좋다 저게 뼈에 좋다 하지 말은 많은데 정작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답이 뭔지 찾기는 어려우시니까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형외과 의사지만 주사나 수술 얘기만 하기보다는 이 환자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이 식탁 위 음식부터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정보로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얻어간다면 그게 저의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시작한 것도 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만의 공간이니까 또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디 탄탄 이자운. 진료실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이제 어머니들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골다공증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또 관리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뼈 형성을 방해하는 나쁜 음식 드시지 마시고 좋은 음식 위주로 잘 챙겨 드셔보세요. 아픈 무릎을 이끌고 억지로 걷기보다는 관절에 안전한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가끔씩 골다공증 관리법도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정말 골다공증의
기본적인 관리법이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잘 실천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정이었습니다. 원장님, 골다공증 검사도 매년 기본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나요? 그게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죠. 네,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은 이제 포함되죠. 그럼 65세 이상 딱 됐을 때 골다공증 검사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뒤로는 좀 안 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할 필요는 없지만은 2년 뒤에는 해보셔야죠. 이게 팍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전날에 괜찮았는데 확 나빠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뭐 매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연락이 되고 하실 수 있으면 매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골다공증 또 모르잖아요. 검사해보기 전에 그쵸. 증상이 없으니까. 또 이제 뭐 보험이 되면은 검사비가 한 2만 얼마? 뭐 의원급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이 안 되고 그냥 이제 뭐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5, 6만 원 선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은 또 변화에 따라 좀 민감하니까 폐경을 좀 일찍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